안녕하세요. 후회 없는 선택을 하고 제3의 인생을 살고 있는 40대 초반 남자입니다. 그동안 저는 제 얼굴에 침뱉기 같아서 어디에도 쉽게 털어놓지 못했던 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결혼으로 핑크빛의 이의 인생을 꿈꿨지만 파국으로 끝을 맞이하고 말았어요. 지난 5년간의 결혼 생활을 돌이켜보면 상처와 스트레스만 남았네요. 결혼으로 팔자 한번 제대로 꼬일 뻔했던 사연을 낱낱이 공개해보겠습니다. 저는 제주도에서 엄격한 아버지의 가르침을 몸소 배우면서 자랐어요. 그래도 대학교 입학을 위해 제주도를 떠날 때 아버지는 제 어깨를 두드려주면서 말하셨습니다. 넌 어딜 가서도 잘할 거라고 믿어. 바쁘다고 끼니 거르지 말고 몸부터 챙겨라. 무슨 일 있으면 꼭 이 아빠한테 전화하고. 네, 아버지, 걱정 마세요. 자주 전화드릴게요. 우리 명성이가 집을 떠난다고 생각하니까 아빠가 아쉽네. 늘 근엄하고 엄한 모습이었던 아버지는 제가 집을 떠나던 날 눈물 고인 얼굴로 저를 보셨어요. 말은 단호하게 하셔도 누구보다 자식을 아끼고 계셨다는 걸 그때 깨달았습니다. 집을 떠난 저는 대학교를 입학과 동시에 제주도는 잠깐씩 들릴 뿐이었어요. 아무래도 제주도에는 취업할 자리가 별로 없다 보니까 저는 수도권에서 취업까지 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일하면서 대학 친구 소개로 아내를 만나게 됐던 겁니다. 아내는 밝은 모습으로 낯을 가리지 않고 친근하게 다가왔어요. 그런 아내를 보는 저까지 덩달아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비타민 같던 아내를 만나 가까워졌고 연애까지 하게 됐어요. 하지만 첫 만남부터 밝았던 아내는 남모를 아픔이 있었습니다. 유난히 밝은 사람한테는 남모를 아픔이 있는 거라고 하더니 아내는 저와 술을 마시던 자리에서 아픈 가정사를 털어놨어요. 사실 나 중학교 입학하면서 부모님 이혼하셔서 아버지가 안 계셔. 정말? 많이 힘들었겠다. 그럼 지금은 어머님이랑 사는 거야? 솔직히 그때는 엄마 외도로 이혼한 거라 원망도 많이 했었어. 근데 내가 딸이라 그런가 계속 엄마 따라가겠다고 우겨서 동생들까지 다 엄마가 키워주셨어. 여자 혼자서 3남매를 어떻게 키웠을지 지금 생각하면 참 마음이 안 좋아. 솔직히 엄마는 이혼 전에도 늘 혼자였어. 그때 아내는 친부가 같이 살 때도 집안일엔 늘 소홀했다면서 하소연을 했어요. 그러면서 엄마가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려다 이런 일이 벌어진 거라고 했죠. 자세한 그때 상황은 몰라도 그 당시 아내가 엄마를 굉장히 애틋하게 생각한다는 거 느껴졌어요. 자식이 부모한테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가 아내와 결혼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눌 무렵 장모가 절 초대했던 적이 있었어요. 장모는 시장에서 옛날 통닭집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날 집에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절 반겨주면서 말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자리를 잡고 앉아서 저녁을 먹는데 장모는 부담스럽게 절 뚫어져라 쳐다보면서 말했습니다. 내가 관상을 좀 볼 줄 아는데 자네 능력도 있고 돈도 잘 벌게 생겼네. 얼굴에 금전운이 흘러넘쳐 아주. 연봉은 얼마쯤 받나? 아주 대놓고 물어보는 장모의 말에 저는 당황스러웠어요. 그러자 아내는 깜짝 놀라 장모를 말리면서 소리쳤습니다. 엄마, 뭘 그런 걸 물어봐. 아들 같으니까 물어볼 수도 있지. 엄마 아들은 백수잖아. 대체 뭐가 아들 같아? 그런 질문 좀 하지 마. 질문 하나 했을 뿐인데 아내가 노발대발한다면서 장모는 억울해했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저를 보면서 불편했냐고 물어보길래 저는 놀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궁금하실 수도 있죠. 저도 제 또래 남자들만큼 벌고 삽니다. 그렇지? 내가 물어볼만 했던 거지? 딸 가진 엄마라 그런지 엄한 사람 만나 고생할까봐 걱정이 돼서 물어봤어. 고향이 어디라고 했었지? 엄청 멀었던 것 같은데. 네, 전 제주도가 고향이에요.
부모님은 제주도에 살고 계시고요. 정말? 고향이 멀리 있네. 그럼 나의 장모가 아니라 그냥 엄마라고 생각해. 집밥 생각나면 편하게 들려. 우리 사이가 배고프다고 하면 내가 얼마든지 차려줄게. 그리고 한참 뒤 장모는 저를 보더니 한숨을 내쉬면서 말했습니다. 이렇게 든든한 사이가 생겨서 난 이제야 좀 살맛이 날 것 같아. 우리 미옥이 행복하게 해줘. 난 정말 바라는 건 그거 하나뿐이야. 장녀라서 그런지 동생들 챙기랴 엄마 챙기랴 쟤도 고생이 많았어. 걱정 마세요. 제가 잘 사는 모습만 보여드릴게요. 꼭 행복하게 해주겠습니다. 아무래도 힘들게 키운 딸이니까 저한테 연봉을 물어보는 것도 그럴 수 있다고 이해했습니다. 결혼해서 돈은 빠질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막상 결혼 준비라면서 아내와 그동안 모은 돈을 서로 공개했다가 깜짝 놀랄 상황을 마주했어요. 바로 아내가 모은 돈이 전혀 없던 겁니다. 심지어 사회생활을 8년째 했다는데 모은 돈이 없는 아내한테 놀라서 물었어요. 어떻게 모은 돈이 없을 수가 있어? 그게 내 동생들이 다 백수잖아. 엄마가 시장에서 운영하는 통닭집이 잘 되는 것도 아니니까 내가 생활비를 보태고 있었어. 그럼 그동안 집안의 생활비를 계속 보태고 있던 거야? 나도 진짜 힘들었어. 나라고 돈 모으기 싫었겠어? 엄마가 이번 달만 도와달라고 애원하는데 거절할 수가 없었어. 가족들이 힘든데 혼자 잘 살자고 돈 모아서 뭐해. 그런다고 내가 행복하겠어? 아내는 그동안 집안 식구들을 돕느라 돈을 모으지 못했다고 했어요. 처음엔 아내의 경제 상황이 당황스럽긴 했지만 가족을 도왔다고 하니까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저라도 가족이 어려운 상황이면 도왔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결혼 당시 제가 모았던 돈과 저희 부모님의 도움으로 신혼집을 마련할 수 있었어요. 물론 대출까지 피할 수는 없었지만 아내와 저는 아껴 살기로 하고 100년 가약을 맺었답니다. 그렇게 양가 어른들의 축복 속에 결혼식을 올릴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때만 해도 저는 앞으로 저한테 펼쳐질 어두운 미래를 알지 못했어요. 심지어 신혼 때만 해도 남들과 다름없이 잘 살았죠. 하지만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장모는 정말 저를 뭐라고 생각하는 건지 의심스러울 정도였습니다.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휴대폰에 메시지 알람이 오기 시작했어요. 보낸 사람을 보니까 장모였는데 사진만 석 장을 보냈더군요. 뭐가 급해서 이 시간에 석 장이나 보냈나 대화를 하긴 했는데 의아한 사진들이었어요. 가방과 지갑, 코트 사진이 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장모가 문자를 하나 같이 보내왔습니다. 김서방, 나 모임 나왔는데 내 친구는 사이가 이걸 다 선물해줬대. 진짜 대단하지 않어? 장모가 저한테 사진과 같이 보낸 메시지를 보자 속이 훤히 보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도 월급쟁이 신세인데 저걸 다 어떻게 사드리겠습니까? 장모가 말하던 친구 사이는 사업가였으니까 저런 선물이 쉬웠던 거예요. 그런데 장모는 저를 늘 친구 사이와 비교했어요. 노골적으로 비교를 하는데 기분 좋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전 애써 모른 척하면서 답장을 보냈답니다. 네, 참 대단하네요. 친구분이 기분 좋으시겠어요? 제가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척 대답을 하자 장모는 갑자기 전화를 걸어왔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화를 내면서 소리쳤습니다. 자네, 답장이 그게 뭔가? 나한테 뭐 화난 거 있나? 아니요, 물어보셔서 대답한 건데 뭐가 문제가 있나요? 지금 그걸 답장이라고 한 거야? 내가 지난번에 집에 왔을 때도 친구 사이 얘기했었잖아. 그런데 이렇게 모른 척을 하는 게 어딨어? 선물 사달라는 거잖아. 이렇게 대놓고 선물 사달라고 하는 장모 보셨습니까? 애초에 대놓고 비교를 할 때부터 어느 정도 눈치를 채긴 했어요. 하지만 월급쟁이가 아파트 대출까지 갚으면서 살려면 빠듯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장모한테 답답한 목소리로
제 사정을 말했습니다. 장모님, 저희 애 없이 맞벌이하고 살아도 애 키우는 거나 다름없어요. 아내가 버는 돈이 거의 처가댁으로 가는데 저 혼자 벌어서 어느 세월에 대출을 갚아요. 뭐? 난 걔한테 돈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 저는 장모의 말에 너무 황당했어요. 그동안 아내는 처가에 백수처제와 처남이 있어서 장모가 생활비를 감당 못한다면서 도와주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한 푼도 받아본 적이 없다는 장모 말에 정말 황당했어요. 그래서 장모의 말에 저는 전화를 끊고 정말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날 저녁 아내가 퇴근하길 기다렸다가 아내가 오자마자 따져 물었어요. 당신 대체 그동안 월급 어디다가 쓰고 있던 거야?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나 우리 집에 생활비 보태고 있잖아. 장난해 지금? 오늘 장모님이 나한테 뭐라고 했는 줄 알아? 당신한테 10원 한 장 받아본 적 없다고 했어. 알기나 해? 뭐? 우리 엄마가? 그럴 리가 없는데. 아내는 제가 따져 물으니까 당황한 표정으로 횡설수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직감적으로 아내가 엄청난 걸 숨기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아내한테 화를 내면서 소리쳤습니다. 숨길 생각하지 말고 당장 말해. 그동안 월급 다 뭐 했어? 통장 내역 까봐, 당장. 여보, 일단 진정 좀 해봐. 내가 다 설명할게. 뭘 설명해? 네가 거짓말했던 거? 뭘 설명할 건데? 내가 성형외과에서 일하니까 거짓골로 다닐 수 없잖아. 그래서 관리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갔어. 나도 먹고 살려고 그랬다고. 뭐? 당신이 무슨 연예인이야? 고작 성형외과 실장하면서 무슨 관리 그렇게 하는데? 그거 다 당신 욕심이고 사치야. 맞아, 내 잘못이야. 내가 잘못했어. 앞으로는 절대 안 그럴게. 제발 한 번만 봐줘. 성형외과 있다 보니까 내가 정신이 어떻게 됐었나 봐. 아내가 털어놓은 사실은 충격적이었어요. 그동안 일하는 곳에서 꿀리기 싫어서 관리하는 비용으로 돈을 쓰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말이 이해가 가십니까? 누가 성형외과를 실장 얼굴 보고 고릅니까? 그래서 아내의 말이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갔어요. 그러자 아내는 잔뜩 화가 난 저한테 매달리면서 말했습니다. 앞으로 내 월급 당신이 관리해. 그러면 되잖아. 나도 피부 관리에 돈 그만 쓸게. 자기가 잘못했다면서 앞으로 월급을 다 저보고 관리하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아내를 한번 믿어보기로 했어요. 그리고 정말 아내 월급을 제가 관리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아내 월급 통장이 넘어오면서 거머리들이 같이 넘어온 겁니다. 바로 처가 식구들이었어요. 특히 장모는 제가 쉽게 원하는 걸 안 사주니까 저한테 황당한 행동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장모가 저녁을 먹으러 오라면서 아내와 저를 집으로 불렀어요. 그래서 별 의심 없이 처가댁으로 아내와 같이 갔죠. 그런데 장모가 부대찌개를 끓여서 식탁에 올렸는데 이상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코를 막으면서 장모를 보고 말했어요. 장모님, 찌개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요. 힘들게 저녁해준 사람한테 그게 무슨 소리야? 밥을 차려줬으면 고맙다고 하고 먹어야지. 장모님이 차려주신 건 감사한데요. 이거 부대찌개에 있는 햄이 오래된 것 같아요. 진짜 이상한 냄새가 난다니까요. 무슨 냄새가 난다는 거야? 하여튼 유난도 대단해. 머리는 잘 안 들어가는데 냄새 맡는 건 아주 개코네, 개코야. 미호가 찌개에서 냄새나? 그러자 아내는 코를 막고 있던 손을 내리더니 애써 괜찮은 척 웃으면서 말하는 겁니다. 아니, 안 나. 당신 유난 좀 그만 떨어. 유난? 그럼 당신 먹어봐. 찌개 떠서 먹어봐. 저는 아내한테 찌개를 떠주면서 먹어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장모가 소리치면서 저를 말리는 겁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내가 자네 먹으라고 했지. 왜 우리 딸이 줘? 그 잡탕찌개를 누굴 먹이려는 거야? 네? 잡탕이요? 장모님 지금 잡탕이라고 하셨어요? 그게 아니라
내가 맛있는 걸 다 넣어서 잡탕인 거지. 말이 잘못 나온 거야. 제가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어요. 저는 주방에 있는 휴지통으로 가서 햄이 포장되어 있던 비닐을 들춰봤어요. 그런데 제가 눈으로 확인한 건 진짜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디서 날짜가 한참 지난 햄을 구해다가 찌개에 넣은 거예요.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비닐을 들어서 장모한테 화를 내면서 말했습니다. 장모님, 이게 뭐예요? 진짜 일부러 그러신 거예요? 내가 얼마나 답답하면 그랬겠어. 이게 다 자네가 내 속을 몰라주니까 그렇지. 그렇다고 사람한테 이런 걸 먹이려고 한다고요? 진짜 너무하시네요. 제가 그동안 처가에 못한 게 뭡니까? 아내 결혼할 때도 숟가락만 들고 와도 저 아무 소리도 안 했어요. 집에 돈 보태고 있다고 거짓말하고 있던 건 아세요? 뭐? 미옥이가? 아이고 이년아, 넌 왜 아직도 그러고 살아? 장모는 갑자기 아내 등을 치면서 화를 냈어요. 결국 그날 장모는 아내가 그동안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 저한테 사과를 하면서 말했습니다. 내가 미안하네.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 아무리 오해가 있어도 할 게 있고 못할 게 있는 겁니다. 오래된 거 먹고 병이라도 나면 어쩔 뻔했어요. 내가 생각이 짧았네. 요즘은 식당에 가도 내 식구가 먹는다는 생각으로 만든다잖아요. 장모님도 제발 본인이 못 먹는 음식이면 식탁에 올리지도 마시라고요. 화를 내는 저한테 장모는 고개를 숙이고 사과하더군요. 처가에서 아무리 사이가 망나니 짓을 해도 저처럼 이런 푸대접을 받았던 사람은 저밖에 없을 겁니다. 그날 이후부터 저는 처가와 사사건건 부딪히는 일이 늘어만 갔어요. 진짜 이제만 하면 사람 속을 뒤집는 장모 때문에 뒷목 잡는 날이 허다했습니다. 그러다 백수였던 처제가 취업했다는 소식을 듣게 됐어요. 그래서 아내가 처제한테 선물을 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간절한 목소리로 부탁을 하면서 말했습니다. 여보, 여동생이 취업했는데 언니가 가만히 있을 순 없잖아. 나 용돈 조금만 더 주면 안 될까? 무슨 선물을 사주려고? 그냥 밥이나 한 끼 사주면 되잖아. 내가 좋은 옷이라도 한 벌 해주고 싶어서 그래. 제발. 그럼 너무 비싸지 않은 선에서 사줘. 아내는 계속해서 처제를 위해서 옷이라도 사주고 싶다고 했어요. 평소 체크카드에 용돈을 받아서 쓰고 있었죠. 그래서 그때 저는 카드를 한 장 줬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분명히 적당선에서 쓰고 오겠다고 약속을 하고 나갔죠. 하지만 그날 저는 아내가 쓴 금액을 보고 입이 떡 벌어졌어요. 여자 둘이서 쇼핑을 어떻게 하면 300만 원이 나오는지 황당했습니다. 그날 집에 와보니까 처제와 장모까지 와 있더군요. 딱 보니까 장모까지 합세해서 옷을 산 게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를 보면서 한숨을 쉬면서 방으로 데려와서 물었어요. 당신 대체 뭘 샀길래 하루 만에 300만 원을 써? 여자들 옷이 다 비싸지 싼 게 어딨어. 그리고 적당한 가격에서 여러 벌 사다 보니까 합계 금액이 커진 거야. 이것 봐, 비싼 거 별로 없잖아.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말도 몰라? 저렴하다고 막 사는 사람이 어딨어? 그리고 저 쫄바지 같은 건 다 뭐야? 아, 내 동생 필라테스 강사 됐잖아. 그래서 내가 운동복도 다 사줬어. 당신 월급이 250만 원인데 카드값으로 300만 원이 나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경제관념이 없어도 너무 없잖아. 내가 다 갚을 거야. 기다려. 월급이 뻔한데 뭘로 갚을 건데? 당신이 돈이 어딨어? 다 있으니까 걱정을 마.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 아내는 따지는 저한테 알아서 한다고 화까지 냈습니다. 저는 아내의 장모까지 나서서 호들갑이라서 처제가 정말 큰 회사로 입사한 줄 알았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처제는 프리랜서 필라테스 강사로 일을 한다는 거였어요. 저는 취업을 했다길래 회사에 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 상황에 장모가 속도 모르고 뻔뻔한 목소리로 저한테 이런 부탁까지 했어요. 정말 내 딸이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몸매도 좋고
얼굴도 어디 가서 안 빠진다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필라테스 강사도 하지. 자네 주변에서 반도체 연구원으로 일하는 동료 주선 좀 해봐. 이 미모가 아깝잖아. 아내와 장모는 이제 막 일하기 시작한 처제를 두고 둘이서만 호들갑이었어요. 그러더니 처제도 한술 더 뜨면서 말하더군요. 형부, 저 이제 일 시작하니까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 좀 시켜줘요. 진짜 새 모녀의 황당한 행동에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결혼이 무슨 소꿉놀이도 아니고 이제 막 취업한 사람이 무슨 연애입니까? 황당한 말을 늘어놓던 처제와 장모가 떠나고 저는 아내한테 카드값이나 내놓으라고 했어요. 제가 이렇게까지 했던 이유는 아내가 시댁에만 가면 정말 망난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밝은 성격의 아내를 굉장히 예뻐하셨어요. 하지만 사람은 잘해줄 때 본색이 나온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시부모가 오냐오냐 해준다고 이렇게까지 행동하는 며느리가 있을까 싶어요. 부모님이 아무래도 제주도에서 살다 보니까 한번 제주에 가면 1박 2일씩 쉬다가 왔었죠. 그런데 그때 아내가 제주도 가서 했던 일들은 며느리라고 믿기지 않는 것들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저희 부부가 도착하면 어머니는 반갑게 맞이해주면서 인사를 해주셨어요. 우리 아들이랑 며느리 먼 길 왔네. 피곤하겠다. 어머니가 반가운 목소리로 인사하는데 아내는 잔뜩 피곤한 목소리로 말하는 겁니다. 진짜 너무 힘들어요. 비행기 타고 내리자마자 또 차 타고 여기까지 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랬니? 어서 들어가서 명성이 방에서 쉬어라. 네, 저 좀 자야겠어요. 비행기를 타고 와서 그런지 너무 힘들어요. 무슨 배를 타고 온 것도 아닌데 피곤한 기색을 부모님 앞에서 서슴없이 티를 내는 거예요. 진짜 옆에 있던 제가 다 민망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저는 난감한 표정을 짓는 어머니한테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아내는 집에 들어가자마자 정말 방으로 쏙 들어가더니 혼자서 4시간씩 잠을 자곤 했어요. 오랜만에 봐서 부모님은 이것저것 묻고 싶으셨을 텐데 아내가 잠을 자고 있으니까 저희끼리 웃고 떠들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자다 일어나면 아내가 제일 먼저 했던 말은 이거였어요. 어머님, 밥은 언제 먹어요? 자고 일어났더니 배고파요. 제주도 시댁에 먹고 자려고 온 것도 아니고 이게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그런데 어머니는 아들 부부가 멀리서 온다고 귀한 전복 구이까지 준비하셨던 거예요. 저는 배고프다고 말하더니 소파에 앉아버린 아내를 보면서 소리쳤어요.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렇게 잠만 잤으면 가서 엄마 좀 도와드려. 나 힘들어. 그리고 어머님 주방이라 난 뭐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 내가 옆에 있어봐야 집만 된다니까. 그래도 가서 돕는 신용이라도 해야지. 내가 처가에서 가만히 있는 거 봤어? 당신도 얼른 가서 일 좀 해. 난 할 도리 다 하는데 왜 당신은 아무것도 안 해? 결국 아내는 투덜거리면서 주방으로 갔어요. 그런데 잠시 뒤 주방에서 큰 소리가 나더니 어머니가 아파서 비명을 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가 놀라서 달려가 보니까 어머니가 솥에 끓여둔 곰탕이 바닥에 떨어져 있던 거예요. 그 순간 아내가 갑자기 소리를 쳤어요. 저 뜨거운 거 못 잡는데 이런 냄비를 주시면 어떡해요? 저 다칠 뻔했잖아요. 아내는 손에 뜨거운 국물이 튄 게 전부였고 어머님은 발등에 뜨거운 국물이 쏟아져서 벌겋게 달아올라 있는 겁니다. 그 순간 아버지가 아내를 보고 호통을 치면서 소리쳤어요. 지금 네 시어머니 발등 부어있는 거 안 보여? 다친 사람 먼저 챙겨야지. 아버님, 저도 여기 다쳤어요. 손가락 조금 튄 거 가지고 뭐 하는 거야? 이리 나와. 결국 아버지는 아내를 옆으로 밀어두고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저는 같이 가려고 했지만 아버지는 두 분이서 가겠다면서 저를 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때 저는 아내한테 화를 내면서 따졌어요. 지금 뭐 하는 거야?
1년에 자주 오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 한 번 시간 내서 오는 시댁에서 꼭 이래야겠어? 나도 깜짝 놀라서 그랬어. 그리고 나도 다쳤다고. 지금 그게 중요해? 당신 우리 어머니 오시면 정중하게 사과드려. 알겠어? 아내는 결국 병원에 다녀온 어머니 발을 보고 깜짝 놀라면서 사과를 하는 겁니다. 어머님, 이렇게 심하게 데이신 줄 몰랐어요. 죄송해요. 아니다. 넌 손은 괜찮어? 네. 근데 저 정말 뜨거운 거 못 잡아요. 그러니까 다음부턴 절대 주지 마세요. 넌 지금 그런 말이 나오니? 내가 참으려고 했는데 이건 너무 경우가 아니잖아. 전 그냥 앞으로 조심하려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건데 죄송해요. 악의는 없었어요. 됐다. 잠이나 자다 내일 가. 결국 아내는 어머니와도 감정 상하는 사건을 만든 겁니다.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주 가는 시댁도 아닌데도 이런 식으로 부모님을 실망시키는 일이 잦았어요. 제 입장에서는 아내가 저만큼 저희 부모님께 안 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아내가 썼던 카드 300만 원을 꼭 내놓으라고 했던 거죠. 근데 분명히 돈이 한 푼도 없을 게 뻔한 아내가 300만 원을 다음날 바로 송금한 거예요. 대체 무슨 돈이 있길래 이 돈을 보냈나 아내한테 캐물었어요. 그러자 아내는 뻔뻔한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나도 돈 모을 줄 아는 사람이거든? 용돈 받아서 모아둔 거라니까? 그러니까 이제 내 월급 내가 관리할게. 뭐? 당신이 진짜 그 돈을 모았다고? 그래. 나라고 뭐 평생 돈 못 모을 줄 알았어? 나도 할 줄 알아. 아는데 안 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내 월급 통장 내놔. 저는 그렇게 아내한테 다시 월급 통장을 줬습니다. 저희는 각자 월급은 각자 관리하기로 하고 통장을 나눴죠.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아내가 휴대폰을 손에서 내려놓을 줄을 몰랐어요. 집에 와서도 휴대폰만 보면서 술을 마시기도 했습니다. 처음엔 말만 걸어도 화를 내기 일쑤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그동안 아내가 감춰오던 진실을 마주하게 된 겁니다. 바로 아내가 저 몰래 1억 3천을 대출까지 받아서 주식을 하고 있던 거죠. 심지어 카드 단기 대출, 현금 서비스, 신용 대출까지 받을 수 있는 대출은 모조리 받았던 겁니다. 저는 집에 날아온 독촉장을 보고 진짜 기겁하는 줄 알았어요. 그날도 방에서 혼자 핸드폰을 붙들고 전전긍긍하고 있던 아내한테 독촉장을 던지면서 소리쳤습니다. 당신 이게 뭐야? 집안 말아먹으려고 작정했어? 이게 뭐야? 당신 이거 어디서 났어? 내가 분명히 다 숨겼는데. 이게 숨긴다고 숨겨져? 대체 얼마나 밀렸으면 독촉장이 이렇게 많이 와? 이 돈 다 어디다 쓴 거야? 바른 대로 말해. 성형외과에 단골로 오는 분이 진짜 확실하다고 해서 투자했는데 나 어떡해? 완전히 망했어. 알고 보니까 아내는 1억 3천이나 되는 돈을 주식에다 투자했던 거예요. 성형외과 단골로 오던 환자가 추천해준 종목을 잘 알아보지도 않고 투자했다는 게 귀가 막혔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저한테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보, 나 진짜 급한 카드 빚만 갚아줘. 내가 투자비라도 할 테니까 제발 급한 것만 좀 갚아줘. 나 이러다가 월급 통장 압류될 것 같아. 네가 진 빚을 내가 왜 갚아줘? 당신 진짜 뭘 믿고 그런 짓을 한 거야? 당신이 하도 나 무시하니까 그랬지. 나라고 뭐 이러고 싶었겠어? 그러니까 제발 나 좀 도와줘. 나 요즘 심장 떨려서 잠도 안 와. 네가 싼 똥은 네가 치워. 나는 모르는 일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 저는 아내의 부탁을 매몰차게 거절했어요. 그랬더니 다음날 아내는 출근하는 저한테 집까지 갈아주면서 애원을 하는 겁니다. 여보, 이거 마시고 나 제발 급한 빚만 좀 갚아줘. 내가 막노동해서라도 갚을게. 지금 이거 쥐약이야? 나 절대 못 갚아주니까 알아서 수습해. 그렇게 저는 아내의 부탁을 거절했고 아내는 결국 신용 회복 신청까지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아내는 자기 명의로 된 카드가 모조리 정지된 겁니다. 결국 아내는 저한테 손이 발휘되도록 싹싹 빌면서 말하더군요. 여보, 나 정말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내 카드 다 정지됐어. 어떡해. 잘 됐네. 당신 아예 카드가 다 끊겨야 정신 차려. 이참에 돈 없이 한번 살아봐. 내가 최소한 교통비는 있어야 나가서 돈을 벌지. 돈을 벌면 뭐해? 당신 놀다가 생긴 빚 아니잖아. 일하러 갔다가 뻘짓해서 생긴 빚이잖아. 나 진짜 다시는 안 그럴게. 제발 한 번만 봐줘. 진짜 다신 당신 속 썩이는 일 없게 할게. 어머님 아버님께 연락도 잘하고 나 진짜 앞으로는 변할게. 그럼 당신 지금 한 말 직접 다 각서로 써. 하나라도 어기면 나 정말 당신이랑 이혼이야. 참을 만큼 참았고 지금 당신한테 마지막 기회 주는 거야. 알겠어? 고마워 여보. 내가 혈서라도 쓸게. 아내는 정말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시댁에 잘하고 돈을 막 쓰지 않겠다는 각서를 썼어요. 하지만 사람이 어디 쉽게 변하겠습니까? 진짜 지금 생각해도 징글징글한 아내는 개인 회생을 신청하고 개인 회생 판정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매달 면책금을 꼬박꼬박 내야 했죠. 그래도 저는 모든 금융이 다 막힌 게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최소한 없는 돈을 억지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쯤 아버지한테 긴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버지는 잔뜩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명성아, 엄마가 자꾸 속이 더부룩하다고 하는데 소화제로 버티려고만 한다. 어쩌면 좋니? 엄마가요? 일단 내일 같이 가기로 했는데 걱정이네. 정말요? 우선 내일 병원 꼭 다녀오세요. 주말에 제가 아내랑 갈게요. 저는 엄마가 아프다는 소식에 아내한테 주말에 제주도를 가자면서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몸이 안 좋은 것 같아. 주말에 제주도 가자. 뭐? 제주도? 아, 나는... 뭐야? 당신 주말에 병원도 안 가잖아. 그게 내가 개인 회생하고 나서 공황 장애가 왔나 봐. 비행기를 못 탈 것 같아. 갑자기 그런 말이 어딨어? 당신 시댁에 잘하겠다면서. 지금 우리 엄마 아프다니까. 근데 나도 주식 망하고 개인 회생하면서 충격이 컸나 봐. 나도 어쩔 수 없다니까. 비행기 타는 생각만 해도 죽을 것 같은데 어떡해. 지금도 막 비행기 단어만 들어도 숨이 안 쉬어져. 나 비행기 울렁증 있다니까. 못 가. 진짜 기가 막혔습니다. 물에서 건져놨더니 이제는 귀찮은 건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날 아내와 정말 대판 싸우고 말았어요. 그런데 공황 장애가 생겨서 비행기도 못 타겠다던 아내가 다음 날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서 있길래 저는 비아냥거리면서 말했습니다. 공황 장애 때문에 비행기도 못 타는데 엘리베이터는 어떻게 타? 출근은 해야 될 거 아니야. 출근이고 뭐고 공황 장애라면서. 출근할 땐 괜찮은가 봐. 약도 처방 안 받아온 것 같은데 셀프로 나아지냐고. 지금 계단으로 가려고 했거든? 아내가 제 말에 꾸역꾸역 계단으로 가는 겁니다. 병원을 다녀온 것도 아니고 아내는 억지를 부리면서 자기는 죽어도 비행기를 못 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머니도 아프신데 혼자서 조용히 다녀와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제주도로 혼자서 가게 됐어요. 저를 보자 아버지는 의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너 혼자 온 거야? 며느리는? 그 사람도 몸이 좀 안 좋아서요. 그럼 너 괜히 오라고 했네. 옆에서 간호 좀 해주지. 아니에요. 그 사람 혼자 있는 게 더 편하다고 했어요. 아버지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어보시길래 저는 말을 둘러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뵙고 괜찮은지 상태를 살폈죠. 그러자 어머니도 아내를 걱정하면서 말하셨습니다. 며느리도 몸이 안 좋다면서 너 괜히 온 거 아니야? 그 사람은 괜찮아요. 집에서 쉬고 싶다고 했어요.
그래도 내가 괜히 아파서 혼자 있게 한 것 같아서 미안하네. 부모님께 괜히 아내가 몸이 안 좋다는 말로 둘러대서 부모님을 걱정하게 만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 앞에서 아내한테 메신저에 연결된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휴대폰을 같이 보면서 말했어요. 이 사람 정말 혼자 있고 싶다고 했다니까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고 있으면 어떡하라고 영상통화를 걸어. 이 시간엔 안 자요. 어머니가 직접 보셔야 편하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통화해봐요. 걱정하는 어머니를 안심시켜드리려고 했는데 아내가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는 자는 거 아니냐면서 그냥 끊자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저는 전화를 다시 걸었죠. 그런데 그때 겨우 전화를 받은 아내가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그때 날씨가 초겨울 날씨인데 아내가 나시를 입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그런 아내를 보면서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넌 아프다더니 옷이 그게 뭐야? 괜찮은 거야? 네. 제가 식은땀이 나서요. 그래도 반팔을 입고 있지 웬 나시티야? 저는 어머니와 영상통화를 하던 아내가 조금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옷차림부터 뒷배경까지 왠지 집이 아닌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한테 궁금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당신 집 맞아? 집이 좀 달라진 것 같은데? 집 맞아. 전화로 대충 보니까 달라 보이겠지. 나 주방에 죽 끓이고 있어서 그만 끊을게. 아내는 전화를 황급히 끊었습니다. 끝까지 어머님 괜찮냐는 말 한마디 없는 게 기가 막혔어요. 사람이 경우가 없어도 이렇게 없을 수 있는 겁니까? 그런데 아무래도 아내가 수상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결국 잠을 설친 전 다음날 아침 아내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전화 연결되면서 나온 멘트에 경악을 했어요. 바로 전화가 걸리자마자 로밍 중인 전화라는 안내 멘트가 흘러나온 겁니다. 아내는 분명 집에 있다고 했는데 로밍 중인 전화라니 정말 기가 막혔어요. 그때도 아내는 끝까지 전화를 받지 않더군요. 그래서 제주도에서 돌아와서 집에 오자마자 집을 살폈습니다. 아내는 짐을 다 싸서 해외로 떠난 것 같았습니다. 아내 화장대를 뒤져보다가 장모를 데리고 아내가 동남아 여행을 갔다는 걸 알게 됐어요. 패키지 여행 안내문이 있었는데 거기에 장모와 아내 이름이 적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또 아내한테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계속 전화를 안 받길래 저는 여러 번 영상통화를 걸었죠. 그러다 겨우 전화를 받은 아내가 아픈 척을 하면서 말하더군요. 당신 집에 왔어? 나 열이 나서 엄마 집에 왔어. 열이 난다고? 아주 이제 입만 열면 거짓말이구나. 너 지금 동남아잖아. 내가 모를 것 같아? 뭐? 당신 그게 무슨 소리야. 나 진짜로 몸이 안 좋아. 웃기지 마. 아주 입만 열면 거짓말이네. 너 무슨 돈으로 거기까지 간 거야? 그래. 내가 하도 스트레스를 받아서 여행 좀 왔다. 왜? 우리 엄마 이런 여행 처음인데 그것도 이해 못 해주냐? 이해? 내가 널 어디까지 이해해야 하는데? 너 거기 내 카드 들고 갔지? 뱁새고 항새 쫓아가다가 가랑이 찢어지는 거야. 빚이 1억이 넘게 쌓였으면서 지금 네가 동남아 여행을 가? 내 카드로 노는 꼴 못 봐. 거기서 구걸을 하던지 알아서 와. 뭐? 정지하겠다는 거야? 아직 2일이나 더 남았는데? 정지라면 어떡해? 그건 네 사정이지. 알아서 해. 저는 전화를 끊고 바로 카드를 분실 신고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메신저 대화로 욕을 보냈습니다. 저는 아내를 아예 차단해버렸어요. 그리고 저는 아내가 어떻게 동남아를 갈 수 있었는지 뒷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월급 통장에 압류된 상태라서 돈이 없었을 텐데 이상했어요. 그때 저는 아내와 장모가 같이 여행을 간 게 의아했습니다. 한 가지 의심이 들어서 성형외과를 찾아갔어요. 거기 병원을 찾아가 보니까 아내가 장모 통장으로 월급을 일부 받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한마디로 탈세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죠. 저는 병원 관계자한테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지금 직원 탈세를 돕고 있던 겁니까? 이거 정식으로 신고하겠습니다. 왜 그러세요? 저희는 직원이 부탁해서 들어준 것뿐이에요. 부탁하면 다 들어줍니까? 네? 엄연한 위법이에요. 당장 바로잡지 않으면 전 정식으로 고용노동부와 국세청에 신고할 겁니다. 저는 아내가 다니던 병원에 으름장을 놓고 나왔어요. 제가 아내와 이혼하려고 변호사를 알아보는데 장모한테 메신저 대화가 왔었죠. 장모는 저한테 애절한 메시지를 보냈더군요. 딸만 믿고 현금도 없이 왔는데 정말 너무한 거 아닌가? 내가 무슨 죄야? 나라도 좀 뭐라도 먹게 돈 좀 보내줘. 알고 보니까 장모는 아내만 믿고 동남아를 따라갔던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아내가 들고 간 카드를 정지해버리니까 그야말로 할 수 있는 게 없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장모한테 냉정하게 답장을 했어요. 시어머니가 아픈데 거짓말까지 하고 혼자 동남아 여행 가는 것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딸 믿고 가셨으니까 딸한테 말해보세요. 저는 둘이 동남아에서 알아서 오라고 하고 오는 전화, 문자들 다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혼 소송을 준비했고 며칠 뒤 저는 거짓골로 택시에서 내리는 아내와 장모랑 마주쳤어요. 그런데 아내가 제 손을 덥석 잡더니 애원을 하면서 말했습니다. 여보, 나 너무 힘들어. 제발 택시비 좀. 엄마 때문에 힘들어 죽겠어. 돈이 없는데 택시를 왜 타? 미쳤어? 엄마가 힘들어 죽겠다고 날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어떡해 그럼. 제발 택시비 좀 내줘. 둘은 싸우기까지 했는지 서로 쳐다도 안 보더라고요. 그때 택시기사가 무슨 죄인가 싶어 저는 기사님께 돈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장모를 보면서 소리쳤어요. 내가 엄마랑 2번 다시 여행 가나 봐. 절대 안 가. 야, 누구 너랑 여행 가고 싶은 줄 알아? 너 때문에 내가 무슨 개고생을 했는데. 진짜 웃겨 정말. 둘은 집 앞에서도 한참을 싸우는 겁니다. 그러더니 아내가 캐리어를 들고 혼자서 집에 들어가려고 했어요. 저는 그런 아내 캐리어를 뺏어들고 소리쳤어요. 어딜 들어가? 내가 가만 안 둔다고 했지? 당신 짐 전부 다 뺐으니까 들어가도 소용없어. 뭐? 누가 이혼이야? 난 절대 이혼 못해. 그래, 어디 버텨봐 그럼. 변호사도 선임했고 네 짐은 너 살던 집으로 전부 다 갔으니까 거기서 찾아. 왜 그래? 여행 간 게 뭐가 죄라고. 갈 수도 있지. 갈 수도 있지? 장난해 지금? 우리 어머니가 아픈데 넌 여행을 가? 진짜 뻔뻔하다. 빚도 산더미면서 뭐가 당연하다는 거야? 넌 평생 그렇게 개념 없이 살아. 난 너랑 더 살다간 4명에 못 살 것 같아. 왜 그래? 이런 게 어딨어. 난 못해. 애원하는 건 변호사랑 얘기해. 그리고 내 집에서 꺼져. 장모는 갑자기 이혼을 선언하는 저를 보고 어안이 벙벙한 채 바라봤어요. 아내는 애걸복걸했지만 벌레를 떨쳐내듯 저는 뿌리쳤답니다. 그 후 아내한테도 제 3의 인생이 펼쳐지기 시작했어요. 바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인생이었죠. 전 아내가 다니던 성형외과에서는 아내 비리를 파내서 결국 해고 통보를 했습니다. 제가 신고한다고 하니까 같이 뒤집어 쓰기 싫어서 전 아내를 꼬리 자르게 하려고 비리를 추적했던 겁니다. 결국 아내가 성형외과를 오던 환자들한테 뒷돈을 받아왔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일부러 수술비를 과하게 불러놓고 할인해주는 척 일부 금액은 현금으로 받아 챙긴 겁니다. 개인 회생 중이라 매달 변제 계획에 맞춰 면책금을 갚아야 했는데 아내는 일자리마저 잃었던 겁니다. 이런 아내와 이혼하는 건 소송까지 갈 것도 없었어요. 결혼 생활 동안 파산에다가 빚만 잔뜩 진 상태라 아내가 유책 배우자가 된 거죠. 심지어 아내는 절 찾아와서 오열을 하면서 황당한 부탁까지 하더라고요. 여보,
이혼 도장 찍어줄 테니까 제발 나 좀 도와줘. 나 잘려서 개인 회생했던 거 돈도 못 내게 생겼어. 잘 됐네. 네가 판 네 무덤이야. 내가 주식하라고 떠민 적 없어. 난 너랑 같이 무덤으로 들어갈 생각 없으니까 알아서 해. 정말 한심해 보일 만큼 오열을 하더군요. 몇 달 뒤 결국 전 아내는 처가 집을 팔아서 급한 돈을 메꾼 것 같았습니다. 전 장모는 결국 노년에도 치킨 팔아서 자식들 먹여 살리고 있더군요. 집도 줄었는데 장사도 안 되는지 살던 집을 자꾸 기웃거리는 겁니다. 그래서 전 살던 집을 내놓고 이사를 갔어요. 결혼 5년 차 망설임 없이 이혼했던 저의 선택이 이해가 가시죠? 저는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고 해도 똑같은 선택을 할 겁니다. 세상에 도의적인 것도 모르면서 돈만 펑펑 쓸 줄 아는 여자랑 어떻게 더 살 수 있겠어요? 이런 사연을 쓴 이유도 최악의 배우자를 알려주기 위해 쓰게 됐어요. 가끔 미혼인 분들이 어떤 사람과 살아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살아보니까 뭐든지 정도를 아는 사람이 좋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씀씀이나 상황에 맞는 정도를 아는 사람이 안정된 삶을 산다고 생각해요. 저는 나이가 들수록 부모님께 더 잘해야겠다는 다짐을 한답니다. 제가 이렇게 잘 클 수 있도록 키워주신 부모님께 효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도라는 게 거창한 게 아니랍니다. 자주 얼굴 보려고 하고 연락이라도 한 번 더 드리려는 노력이면 됩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도 이혼한 저를 응원해 주시고 제 선택을 존중해 주세요. 그래서 앞으로도 부모님께 효도하면서 더 잘 살고 싶습니다. 비록 좋은 가정을 꾸리는 모습은 보여드리지 못했지만 건실하게 잘 사는 아들의 모습은 보여드려야죠. 여러분들도 오늘은 멀리 계신 부모님께 전화 한 통 해보세요. 아마 많이 기뻐하실 겁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